여기서 첫 번째가 프리스트리 그리고 잉겐호스인데 프리스트리 잉겐호스는 같은 맥락의 실험을 아주 오래전에 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유리종에다가 식물을 가둬놓고 쥐를 가둬놓고 식물과 쥐를 같이 넣어놓고 식물과 쥐를 같이 넣어놓고 이렇게 했다. 여기는 앞에 세 개는 빛을 줬고 뒤에는 암시를 만들었다. 프리스트리가 한 실험은 여기까지예요. 프리스트리는 식물이 죽고 쥐도 죽고 여기서는 둘 다 살았다는 걸 발견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생각하고 프리스트리가 결론을 내립니다. 식물은 빛을 통해서 쥐의 생존에 필수적인 산소를 생산한다는 것을 알았고 쥐는 반대로 식물에게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생산한다는 것을 알아낸 것입니다. 프리스트리와 잉겐호스의 실험의 의미는 이 관계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프리스트리는 그랬다면 잉겐호스는 뭐 한 거냐면 요걸 했습니다. 잉겐호스가 이게 잉겐호스의 실험인데 이 사람은 이제 이 빛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비교했을 때 있으면 살지만 없으면 둘 다 죽는다는 걸 또 찾았어요. 따라서 그러기 위해서는 식물이 특히나 산소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냐면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식물이 산소를 낼 때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찾아낸 게 잉겐호스예요. 그러면 이제 얘기가 어디로 가냐면 산소야 넌 어디서 나왔냐, 산소야 너 어디서부터 왔게 라고 한 게 루벤이. 근데 여러분 순서를 잘 보면 루벤의 실험은 1941년이고요 그 밑에 힐이 38년이에요 근데 스토리상 루벤을 먼저 둔 것입니다. 스토리상 루벤 뭡니다. 루벤이 산소에 우리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실험을 하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광합성을 떠올래. CO2, 6CO2와 12H2가 만나서 포르단 플러스 6O2에다가 6H2라고 했는데 이 산소가 나올 수 있는 곳은 여기 아니면 여기야. 두 개 중에 누군지 궁금해하니까 방사선 동위원소를 가지고 실험을 했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클로렐라를 썼죠. 클로렐라 주제가가 있어요. 클로렐라는 녹조류 원생생물이고요. 엽록소 AB와 셀룰로스를 가져서 육상식물의 초상물이 여겨진대요 라는. 근데 여기다 뭘 썼냐면은 H2O 그 다음에 CO2에서 여기에다가 동위원소를 표지해봤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는 H2O, CO2 중에서 동위원소를 CO2에다가 표지를 해본 것이죠. 그랬을 때 나타나는 산소는 여기 산소가 둘 다 발생되는데 당연히 빛은 줬을 겁니다. 빛은 주되 4개 동위원소가 나왔고 여기는 안 나왔어요. 그럼 결론이 끝났네. 산소의 유래는 물이다. 이걸 찾은 루벤의 업적은 이것 딸랑했다고 이렇게 이렇게 대충 이걸 크게 한 게 아니고 조금 더 들어간 거죠. 보십시오. 물이 산소가 그냥 될 수 있겠니? 그럼 무엇이 돼야 되는지 느낌이 오지 않니? 느낌이 와요. 이번에 O2 플러스 EH 플러스 이전자 다 돼야 되는데 이 역과정을 우리가 봤잖아요. 산소에다가 수소에다가 이거 만나서 물 되는 과정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과정을 생각할 수 있다. 그 루벤은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했고 그때 빛이 여기 들어갈 것이다라는 걸 짐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노벨상을 준 것은 아니고
영록체에 보면 이 공간을 루벤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당신 이름 따줄게. 그래서 틸라코이드 내부 공간을 루벤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언덕백이 힐이죠. 힐에게 인사하는 게 하이 힐이고요. 근데 이 힐이 현실은 뭐냐면 이것과 이어져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아니 이걸 그래 뭐 이제 오늘은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딱히 그렇게 뭐 좀 재미있는 주제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없어요. 6단원 가면 이제 쏟아내볼게요 한번. 억지로 막 연결시키고 막 이렇게. 아니 지금 옛날 얘기야. 1938년 얘기다 이거. 야 그 시절에 우리는 뭐 했냐? 1938년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또 아무것도 몰라? 그래 모르면 그냥 일제시대지 그냥. 38년도에 여러분 부모님이 태어나지도 않았고 진짜 아무랬던 그 시절에 전 세계적으로 그랬어요. 세계대전이 있고 또 이제 그 세계대전이 또 벌어질 그 무렵에 그래도 힐이 무슨 실험을 했다고? 야 씨 이거 누가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바로 그 생각인 거죠. 아까 내가 반복하고 그랬지만 제주공항에 눈에 갇혀서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수천 명이 거기서 막 계속 발목해서 공항에서 막 종이 깔아놓고 거기서 눕고 막 이랬을 때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서 근처 숙소라도 가야 되는데 숙소가 꽉 찼고 숙소를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타야 되는데 택시비가 10만 원이었다는 거야. 부르는 게 값인 거지. 숙박비는 막 천정부지로 치솟고 심지어 편의점에 음식이 동나고 사람들 배고파가지고 그 먹다 남은 음식 막 먹고 그랬다는 게 뉴스에 나왔는데 우리는 아직도 미담이 별로 안 들려. 아까 방금 그 얘기 하고 있는데 미담이 나오긴 하더라고. 근데 야 거기서 택시비를 10배 높여서 받을 게 아니라 서로 힘드니까 택시비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왜 안 나오는 거냐고. 숙박비 안 받겠다고 지금 힘들어서 그런 건데 내가 이거 어떻게 받냐고 그러거나 음식을 그냥 공짜로 제공해주거나 입을 그냥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사람들은 물론 있었는데 우리는 이야기가 먼저 들리냐면 뭐가 들리냐면 내가 딱 이 숙박비 높이고 막 그 찜질방 가격 올리고 막 이때가 한몫 벌어야 될 때라 해가지고 택시비 10배 아니 10만 원을 받고 막 이런 거지. 그것도 만약에 1km 가는데 10만 원 받아봐라. 야 관광객한테 사기치는 거랑 똑같지 않니? 야 울며 그냥 그걸 타야 되는 거니? 왜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니? 제주도는 원래 그래왔다? 조금만 성숙이면 바로 막 몇 배로 올려서 받아요. 그러니까 제주도 안 가죠. 나 같아도 제주도 안 가죠. 사람들 늘 그 생각에 그 돈이면 따라 동남아시아 간다고. 근데 뭐가 맞냐면 이게 맞는 거 아니야? 진짜로 만약에 그때 어떤 카페든 음식점이든 또는 숙소든 눈에 갇힌 그 사람들 위해서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냥 재워드릴게요. 그냥 음식 드릴게요. 그냥 도와드릴게요. 했을 때 그게 만약에 카페였다면 힘드시죠? 몇 시간이든 하여튼 견뎌봅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한테 당장의 손해지만 나중에 그 사람의 환대와 그 마음을 잊지 못해서 몇 번이고 찾아가지 않을까? 아니 평생에 거기에 되지 않을까? 근데 딱 한 번만에 하고 숙소가 만약에 10배로 가격을 받으면 그 숙소는 다시는 안 가겠죠. 그때 피치 못해 갔지만 욕을 하며 나올 거 아닙니까? 적을 만드는 거죠. 친구를 만들고 영원한 기억을 만들어주면 될 텐데 그렇지는 않았던 거예요. 제주도는 딱 그 수준이었던 거예요. 공항이. 안타까운 거지. 우리 왜 그런 미담이 별로 없냐고. 아니 제주도에 그렇게 눈이 온 건 50년도 더 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정말 희귀한 일이라는 거야. 그렇게 온 적이 없었대요. 그럼 서로 도와야지. 세상에 일산에 만약에 눈이 2m가 오면 서로 도웁시다.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2m가 오면요 1층이 사라져요. 1층이 사라진다고요? 그럼 길을 뚫어줘야죠 사람들에게. 그때 심장마비 조심하세요. 심장마비. 젊었다고 들었는데 방심하면 안 돼. 미국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람들이 꽤 젊은 사람들, 40대 경찰들 뭐 이런 사람들이 사망했다고 해서. 물론 내가 볼 때 약간 좀 비만이 있거나 좀 증상이 좀 있어서 상황이 되지만 어쨌든 뉴욕시장이 그걸 금하게 할 정도였다면 심각한 지경이었다는 거지. 추울 때 함부로 나가서 먹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울릉도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집집마다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예상했을 때는
밧줄을 뭐 연결하고 그 전설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서로 집 연결하고 그걸 이렇게 돌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말하지도 않은 얘기인데 그랬다는 거야 옛날에. 아 그리고 미국의 덴버 지역 같은 경우에 그 미국 중서부 지역 로키 산맥 그 근처에 눈이 많이 오는 지금 5월달까지 눈이 오는데 그 지역은 실제로 지금도 어쩌면 눈 많이 오면 2m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아침에 눈 왔네? 그 창밖에 나가면 눈밭이 이렇게 쫙 펼쳐진 거지. 거기 2층이야. 창문까지 눈이 쌓였네 그런 거지. 웬일이지? 거기 1층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 밑에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야. 어머 어떡하니 이렇게 되는 거지. 나만 아니면 다행인 거야? 아 우리가 언제까지 그러고 살아야 되냐고. 하이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 얘가 엽록체를 썼다는 거죠. 얘는 아니고 히 할아버지가 엽록체를 썼는데 엽록체에다가 사실 여기 보면 이거 보세요. 공기를 뺐죠. 공기를 뺀 작업을 했다는 건 힐은 이미 예측한 거예요. 뭘 예측했냐면 산소의 공급원이 물일 것이라는 걸 미리 예측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엽록체에다가 빛은 줬는데요. 빛을 주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데 예측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한 건데 뭘 예측했냐면 바로 이겁니다. 아까 그러신 얘 생기는 것에만 주목할 게 아니라 이게 나왔다면 받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받아줄 거를 예상한 힐이 스데스네 옥살산철 넘어져 이렇게 옥살산철인데 여기는 뭐라 써있냐면 쓰리라고 써있잖아요. 읽을 때는 옥살산 제3철이라고 읽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엽록체 그대로 있고 플러스 옥살산 제2철로 바뀌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철의 이온이 3가 양이온이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뭐야? 철의 이온이 2가 양이온이라는 얘기고 이때 요렇게 강한 것은 전자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산화의 환원이야? 환원 데스네. 환원이 나타난다. 철이 환원되었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결론은 뭐냐면 빛 받아서 여기서 뭐가 발생됐냐면 산소가 발생됐음을 확인했어요. 산소가 발생됐음을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즉 물이 광분해되는 것을 예상했고요. 물이 광분해되는 것을 예상했고 그때의 환원 과정이 일어난다. 광합성에서 빛 받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환원이 나타난다는 것을 힐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원 과정이 있는데 그러면 실제 물질은 뭐냐? 이것은 환원이 잘 되는 철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먼저 환원된 것뿐이고 실제로 엽록체 속에서 일어나는 물질은 이게 바로 나드푸였다는 것을 나중에 따로 밝혀낸 것입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미 알죠? 나드푸.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나드푸 또한 NADPH 플러스 H 플러스입니다. 또는 옛날에 이걸 어떻게 썼냐면 NADPH2라고 썼었어요. 또는 그냥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놈이야. 이름이 저놈이야. 이만한 압박이야. 네. 그러면 이러한 힐의 실험을 통하여 환원되는구나. 그럼 이런 게 생길 거구나. 여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죠.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다음 단계로 이어가겠죠. 왜? 봐라. 그럼 얘를 어느 정도 찾았다고 이제. 짜라가 되는 것을 찾았다면 나머지에 관심을 나머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나타난 혜성처럼 등장한 슈퍼스타 벤슨 아저씨 실험은 수능의 단골 메뉴인데 잠깐 넘기지 마세요. 문제 풀고 갈게요. 문제 풀고 가실게요. 80페이지 2번 문제 봐주세요. 80페이지 2번 문제 했어. 1번 힐의 실험에서 빛이 있을 때 옥산산 제삼철이 환원된다. 맞아 틀려? 맞는 말이지. 이런 문장에 자신 있어야 된다. 2번 옥살산 철2 옥살산 철처럼 안 읽고 옥살산 제2철 거기에 해당되는 물질 ADP라고? 노 여기 있네. 나드푸 오케이. 환원된 물질이다. 그 다음 3번 광합성 결과 발생하는 O2는 CO2에서 유래한다? 노 물이 광분해 된다고 표현하는 거. 광분해. 빛에 의해서 분해된다. 벤슨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거는 통째로 기억하기. 잘 나오니까 그냥 통째로 기억하기. 이걸 기억하기. 이거 짜라란 빰.
삥삥 빠라람 A, B, C, D, E, F. 그런데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이 조건을 기억하셔야 돼. 조건이 여기 어둡게 어두울 때는 별이 보이는 거야. 이렇게 A, B, C가 있고 D, E, F. 이거 여기 어둡 밝음 그리고 CO2 됐어? 뭐가 어려워 이거 기억하는 게. CO2는 있고 없고 빛은 없고 말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이걸 다 그린 다음에 여기다가 짠 반짝 그 다음에 짠 주안나 이렇게 된 것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광합성 양이야. 광합성 양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지? 광합성 양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 하나는 포도당 생성량이 있고 또 하나는 산소량이 있지. 산소도 발생하잖아. 물을 재는 건 좀 무리가 있고 이렇게 포도당을 재거나 O2량으로 재는데 여러분 이 중에 3 이것은 산소량일까요? 아니면 포도당 생성량일까요? 산소는 아니지. 왜? 빛 받으면 산소가 나와. 빛을 받았을 때 산소가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산소가 나왔어요. 빛 받으면 무조건 산소 나오는 거야. 봐봐. 빛 받으면 공기가 없어도 물이 없어도 CO2가 없어도 산소는 나오는 거야. 물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문이다. 옙니다. 광합성량은 포도당량이다. 됐지? 그런데 여러분 이 실험을 보세요. 뭐가 보이? 얘 왜 나왔지? 이게 궁금했던 거야. 벤슨은 이 실험을 여러분 설마 아니 벤슨이 그냥 자다 일어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막 야 이거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그냥 막 해보자 진짜로 막 하다가 찾아냈겠어 이걸? 그게 아니라 뭔가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른 거지. 그래서 보니까 얘를 비교하고 있었던 거야. A와 C를 비교해보세요. 차이가 있습니까? 조건상의 차이가 있습니까? A 따로 C 따로만 보면은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근데 무슨 차이가 보이냐면 C 앞에 B가 있다는 것이에요. C 앞에는 B가 선행되고 있다는 것. 즉 빛이 있는 밝은 반응 단계가 있다는 것을 찾아낸 것이죠. 그리고 여기가 안 반응 단계니까 그래서 결과가 달랐던 거예요. 벤슨의 업적 중에 하나는 바로 결과가 명반응은 즉 B와 같은 명반응은 또는 여기 F는 이게 다 있는 거기 때문에 비교는 안 되겠지만 A와 C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이 명반응이 이 앞에 있는 C가 왜 얘를 생산했는지가 나타났다. 그래서 명반응은 암반응에 선행된다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명반응은 빛을 받아들여서 물을 광분해가지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단계고요. 그리고 암반응은 포도당을 생성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이것은 물을 광분해하고 그 광분해한 것을 어디다 저장하냐면 ATP나 NADPH에 저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빛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 뜻이 광분해는 빛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암반응은 뭐냐면 그것을 통하여 CO2로부터 포도당을 합성하는 것이다. 물론 6개겠지만 그때 이 에너지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ATP를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나비프란.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빛을 이용하는 반응이 선행되지 않으면 얘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이용하니까요. 벤슨의 업적은 바로 이걸 밝혀낸 거야. 명반응이 암반응이 선행된다. I thank you, 벤슨. 그러자 혜성처럼 등장한 미첼이 있습니다. 미첼. 여러분 괄호 번호가 틀린 것은 앞에서 우리가 뿌잉뿌잉을 한 개로 봤기 때문에요. 미첼. 이 사람은 무엇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냐면 NADPH를 보였던 힐과는 달리 ATP는 그럼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 도대체 ATP는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 관심을 가졌던 미첼이 이렇게 실험을 합니다.
엽록체를 준비를 한 다음에 여러분 이거 엽록체예요. 느낌이 와요? 얘는 뭐예요? 피나코이드. 여기는 스트로마, 외막, 내막 그것을 그림에서처럼 pH 4짜리 용액에다가 담궈놔요. pH 4와 8 중에 누가 수소이온이 많은지는 알죠? 요게 pH 4래요. 그럼 이 안은 pH 8이야. 이 상태에서는 별다른 액션이 나타나지 않는데 ATP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엽록체가 수소이온에 쩔어요. 쩔어. 이렇게 됩니다. 즉 안에까지 pH 4가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수소이온이 확산을 통해 엽록체 내부로 들어간 것입니다. 수소이온이 확산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엽록체를 따다가 넣었어요. 어디다? pH 8짜리 용액에다가 pH 4짜리를 그랬을 때 드디어 ATP가 합성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지금 합성이 되었다는 뜻인데 미첼은 사실 소위 화학상투설을 밝혀낸 사람이기 때문에 화학상투설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수소이온의 농도차는 ATP 합성의 원동력이다. 수소이온의 농도차를 이용하여 ATP를 만들어내는 거야라는 것을 밝힌 이것을 일명 화학삼투설이라고 한다고요. 화학삼투설. 그럴 때 여기서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엽록체 내부에서 ATP가 생긴다는 건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도대체 어디에 이용되는 ATP냐는 걸 생각해야 돼요. 어디에 이용될까요? 여기 있네요. 암반응에 이용되는 거죠. 그러면 암반응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스트로마죠. 엽록체 바깥도 아니고 루벤도 아니고 여기죠. 여기. 여기. 그럼 ATP가 있어야 할 장소 또한 이 노란색 색칠한 부분이에요. 스트로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 이동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엽록체가 쩔어 있을 당시에 여기가 다 수소이온은 두 가지 이동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바깥으로 나가는 수소이온 하나와 여기서 이리로 나가는 수소이온의 이동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누가 주가 되는 수소이온의 농도 차겠느냐. 2번에 의해서 ATP가 생긴다는 거죠. 동그라미 2번이 ATP를 만드는 원동력이지 만약에 1번 때문에 생겼다면 ATP는 아마 여기 생겼을 거예요. 그럼 엽록체 바깥인데 그럼 세포가 쓰면 되네. 그렇지? 그거 좋은 방법이네. 엽록체 보고 ATP 만들어 그러면 굳이 뭐하러 포도당을 만들고 그걸 분해해가지고 미토콘드리아 수고롭게 만들 필요가 없는데 얘가 알아서 하게 되면 우와 그럼 짱인데요? 짱이니 그럼 모든 생명체가 엽록체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사람 보고 엽록체가잖아. 그럼 야 뭐로 움직여? 가만히 있어. 빈만 있으면 돼. 그거지. 엽록체가 있는 것은 식물에서 또는 이 엽록체를 가진 어떤 그 광합성 생명체에서 필요했던 건데 그 원리는 이게 아닌 여기서 만드는 ATP를 가지고 포도당을 합성해서 생태계에 나눠준다는 거예요. 미첼이 밝힌 화학삼투설은 상당히 큰 의미가 되어서 질문 들어가요. 만약에 여러분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면 여기 어디예요? 막간 공간. 막간 공간의 pH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뭐지? 그거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안해봐. 즉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가 pH가 4가 되려면 처음에 멀쩡한 그러니까 pH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는 8인데 이 조건을 만들려면 인공적으로 만들려면 자, 첫 번째 용액을 어디에 pH 얼마짜리 넣었다가 두 번째 pH 어디다 넣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자, 정답은 둘 중에 하나야. 이거는 48이죠. 48이. 얘는요. 48이야, 84야. 둘 중에 하나야. 아니면 이거지. 아, 다른 것도 있어. 그, 조합을 하는 게 좋으니까. 정답은 48 아니면 84 아니면 44 아니면 88 아니면 관심 없음. 알바 아니다. 뭐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처음에 8에다 넣었다가 4에다가 넣으면 되는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8에다 넣으면 그냥 이 상태야. 8에다 넣으면 그냥 이 상태야. 근데 4에다 넣는 순간 그냥 푹 담가놓으면 푹 담가져요. 어머나 어쩔. 그래가지고 다시 8에다 넣으면 다시 8에다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러면은 어쩔 예 이렇게 됩니다. 거꾸로 되죠. 왜? 여기가 먼저 빠져나가니까. 따라서 넣었어. 푹 담궈. 전체가 8이 되게 해. 그 다음에 살짝 담궈. 살짝. 그랬다고 또 미토콘드리아를 이렇게 너도 바로 아니 조금 넣다가 시간이 여기 있는 애들만 좀 적셔질 정도가 됐을 때 빼야지.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그냥 감각이야. 그런 거는 운에 맡겨야 돼. 실험하다 보면 운이 따르는 거야. 운이 안 따르면 결과가 안 나와요. 허시 체이스 얘기했잖아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만약에 운이 작용하지 않았으면 둘은 이름을 절대로 역사에 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들의 실험도 다 비슷해요. 벤슨도 정말 운이 따른 거죠. 에디슨만 제일 무모했던 겁니다. 에디슨은 미련 곰탱이였던 거죠. 아 그리고 에디슨 얘기 오해하면 안 된다? 천재는 99%의 뭐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된다고 그 얘기를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역시 노력이 중요한 거구나. 에디슨 절대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에디슨이 한 말은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못 된다는 얘기야. 네가 1%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 하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사람들 그걸 오해해가지고 곡해한 거죠. 야 역시 노력이 중요한 거구나. 에디슨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네가 천재가 못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천재인데 너는 아니다. 왜 천재가 안 되는지 아느냐? 네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에디슨은 내가 볼 땐 천재가 아니라 미련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한 번 실험을 할 때 1000번 넘게 했거든. 미련하지 않고서 그렇게 되겠니? 그러니까 순진한 바보. 그렇기 때문에 열정을 갖고 계속한 거지. 그 사람이 그 마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정부를 발명하고 그 많은 걸 발명을 했겠니? 그리고 성기 못돼가지고 이게 누랑 싸우고 막 내보내고 막 그랬다고. 메디슨은 진짜로 이야 아마 제주도 공항에 있었으면은 100배를 불렀을 사람이에요. 택시비 100배라고. 내가 여기서 한번 보라. 아이 그건 그냥 하는 얘기고요. 필시드 3번 보세요. 필시드 3번에서 벤슨과 미첼의 실험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비교할 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동그라미 기억에서 동그라미 기억은 스트롱합니다. ATP의 농도는 언제 높아질까요? 빛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비교할 수 있죠. 당연히 빛이 비춰져야 ATP도 만들어지는데 그건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ATP를 만들려면 수소이온 농도차가 발생해야 되는데 수소이온 농도차가 발생하기 위해서 전자가 흘러가야 되고 물이 분해돼야 돼요. 물이 분해되려면 빛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T2일 때 ATP가 더 많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겁니다. 그 다음 pH는 니은의 pH를 물어봤어요. 여러분 니은을 뭐라고 한다고? 동그라미 니은을 뭐라고 한다고? 루벤의 pH는 누가 더 높은 거지? 언제가 더 높은 거지? 빛이 있는 쪽은 어디야? 그치? 빛이 있으면 T2에서 pH가 어떻게 돼? 낮아지. pH가 낮아진다는 말은 수소윤의 농도가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T3일 때는 높은 상태가 되죠. 무슨 얘기냐면
T3는요, 있는 수소이온들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사라져가는 반면 T2는 그나마 명반응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면 점차적으로 수소이온이 루벤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 pH가 낮아질 것이고 T2는 pH가 낮아질 것이고 T3는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명반응을 하지 못하니까 여기서는 pH가 높아지는 거예요. 루벤의 pH. 됐어요? 둘 다 X야. 둘 다 X. 됐어. 89페이지 보세요. 그래프는 빛과 CO2 유무에 따른 광합성 속도야. 바로 갑니다. 4번 문제에서 여기에 포도당이 생성되는 곳이 어디야? 포도당 생성되는 곳이라면 실선이 올라와 있는 곳이니까 3, 4. 3, 4에선 다 나오고 있네. 2번 문제 바로 가요. 광합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명반응이 암반응보다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으려면 무엇을 비교해야 되느냐? 누굴 비교해야 돼? 조건이 같으나 앞에 것이 다른 것. 즉 14. 됐어요? A에 CO2가 지속적으로 소비되는 거는 3번이죠. 왜? 빛도 있고 CO2도 있다면 지속적으로 소비된다. 5번 문제 바로 이어가요. 자, 미첼의 실험인데 pH 7, 8 대신에 7로 쓴 겁니다. 트라코이드를 이용해가지고 ATP를 합성하는 과정을 이제 살펴보는데, 자, 문제 바로 들어가서 나에서 pH 4인 완충 용액으로부터 트라코이드 안으로 수소가 이동했다. 맞지요? 확산돼서 들어간 것입니다. 첫 단계에서 바로 이 확산돼서 들어가는 지워버렸네요. 예, 확산돼서 들어가는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에서 트라코이드와 경계로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가 생긴다라고 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ATP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트라코이드 내부하고 바깥쪽에 수용 농도차가 생기면서 여기가 많아지고 이쪽이 적어지면 그러면 수소이온이 밖으로 나오면서 ATP 합성 요소에서 ATP가 생겨나는 거다. 그것은 이제 다시 정리를 할 겁니다. 루벤과 스트로마 사이에서의 수소이온 농도차가 ATP 생성의 원동력이었던 거예요. 여기가 많고 여기가 적어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에서 산소가 발생하느냐? 틀렸죠. 왜냐하면 빛이 없으면 무조건 산소는 안 나와요. 산소가 나오려면 빛이 있을 때 물이 광분해져서 생기는 거기 때문입니다.